정욱식의 진짜 안보 또 다른 코너 책 그리고 저자와 함께하는 핵과 인간 시간입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연구원이자 핵과 인간 독자 문채원이고요. 제 앞에는 핵과 인간 저자 정욱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한 주가 후딱 지나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책이 출판된 지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네.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뭐 휴가철하고 좀 겹쳐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전반부를 굉장히 좀 재밌게 읽고 있다라는 얘기가 곧 들리겠죠. 이제 추측하시는 건가요, 이제? 앞일을?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처음 핵개발 단계나 특히 이제 냉전의 초기 네.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좀 엮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뭐 술술 잘 넘어간다. 책 두께를 보고 상당히 겁을 먹었다가 읽으면서 뭐 본인도 모르게 좀 빠져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곧 들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책의 1장을 보면 아인슈타인의 편지와 맨해튼 프로젝트인데요. 이 질문이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만약 히틀러가 먼저 핵폭탄을 손에 쥐었다면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무래도 그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핵폭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랑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1930년대 후반쯤 되면 네. 원자폭탄의 과학적 원리는 당시 이제 상당수의 핵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네. 이렇게 하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왜 일본 만화 영화 아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톰. 채원 씨도 혹시 본 적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캐릭터는 알죠. 그 로봇같이 생긴 애 아닙니까? 네, 아주 귀엽게 생긴. 네. 저 어렸을 때는 상당히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만화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아톰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아톰을 보면은 아무리 큰 로봇가 와서 내리쳐도 쪼개지질 않아요. 오. 그러니까 아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톰이라고 하는 걸 이름 붙였을 때에는 이건 도저히 쪼개지지 않는 원소라는 그런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1900년대 초반 들어가서 이 아톰이라고 불리는 원자가 이거를 갖다가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원소가 아니라 하나의 원자가 아니라 그 안에는 원자핵 또 중성자, 네. 양성자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어떤 원소라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발견이 되게 됐죠. 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핵 물리학자들이 이른바 핵분열 연쇄 반응 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해내면서 1939년쯤 되면은 이렇게 하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네. 그런 어떤 이제 이미 이제 연구 성과들은 축적이 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우리가 1939년도에 뭐가 일어난 해죠? 세계 2차 대전. 2차 대전이 발발하는 해죠. 네.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경우에 나치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독일 민족의 생존을 위해선, 독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선 다른 민족과 그죠? 다른 이념의 절멸을 통해서 네. 그런 어떤 독일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꿈꿔왔던 그런 인물이었죠. 네. 그리고 그때 핵의 과학적 발견에 가장 앞서했던 그 사람들이 독일의 과학자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독일의 과학자들, 나치 독일의 과학자들이 이 폭탄을, 이 원자탄을 히틀러가 갖게 되면 이건 정말 글로벌 아마겟돈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공포심을 갖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들 중에 상당수가 독일에서 망명을 해서 네. 영국으로 가고 또 미국으로 가고 이러면서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원자폭탄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질문들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일부 학자들은 히틀러가 핵실험까지 했다. 이런 어떤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만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아직 제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책에 따르면은 히틀러가 이제
뭐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했다, 실험을 했다, 뭐 이렇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서 연합군 및 미국이 더 먼저 핵무기를 손에 얻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들춰보니까는 나치 독일의 지도자들은 핵폭탄을 그만큼 열정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 뭐 자원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뭐 딱히 그럴 뜻이 없었다. 이런 식의 발언이 있던데 네.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치 독일이 거의 패망할 무렵에, 네. 그러니까 1945년 이제 3월 달에 미국이 그 알소스 팀이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네. 이제 비밀 특수부대입니다. 이 특수부대 임무는 독일에 침투해서 네. 나치 독일의 핵무기 개발 흔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잔재들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잔재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 나치 독일에 있는 핵과학자들, 네. 로켓 과학자들, 네. 그다음에 우라늄과 같은 핵 물질 네. 관련된 문서 이런 것들을 싹쓸이를 해오라고 하는 게 그 알소스 팀의 임무였습니다. 알소스 팀의 임무였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알소스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독일에 침투에 들어갔고, 소련도 특별 탐색 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네. 예, 또 마찬가지로 이제 독일에 침투에 들어가서 서로 이제 그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그 과학자들과 물질들, 그 다음에 장치들을 싹쓸이 해가는 이런 어떤 그 경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미국 팀이 좀 더 빨랐죠. 미국이 좀 더 빨라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그 생존해 있던 독일 과학자들을 뭐 미국의 표현으로 이제 모셔가는 네.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라늄의 그 일부 재료들을 또 그걸 발굴을 해서 또 그것도 이제 그 반출하는 작업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소련의 점령지에서 발견된 우라늄 이런 어떤 재고들 같은 경우에는 폭격을 통해서 네. 소련이 못 가져가도록 폭격을 통해서 그걸 뭐 제거하고 이런 그 과정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그거란 소련이 이제 아주 미국에 붕괴를 하면서 네. 다른 한편으로는 나머지 그 남은 것들을 갖다 싹쓸이하겠다고 하는 그 열망을 그 불타면서 그때 그 우라늄 그 산화 우라늄의 약 그 200톤 정도를 네. 소련이 그걸 확보해서 소련으로 반출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근데 미국 팀이 그 나치 독일의 그런 어떤 자료와 과학자와 장치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히틀러는 핵무기 개발에 실패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죠. 네. 예,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맨하튼 프로젝트 그때 진행하고 있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죠. 네. 그 잘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확보한 그런 어떤 그 나치 독일의 연구 시설 이런 것들을 또 문서를 면밀히 그 검토할 결과 히틀러가 핵무기를 갖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독일의 과학자, 나치 독일의 과학자들이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히틀러 정권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핵무기를 만드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맨하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당시 돈으로 한 20억 달러. 네. 예, 지금 화폐 가치로 한다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원에서 한 400조 원 정도. 그리고 연인원 한 30만 명이 그 투입된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일부에서도 이제 우리 프롤로그에서도 잠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인 원리는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동시에 과학자들이 굉장한 회의감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정도의 우라늄을 확보하는 게,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네. 거기에는 엄청난 재정과 산업시설과 인력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상당수 과학자들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 원리는 자기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건 결코 이걸 만드는 건 이 우라늄, 예를 들면 우라늄 핵폭탄을 만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일부 과학자들의 눈에 비친 건 미국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서양 건너에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나치 독일의 폭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네. 워낙 영토가 또 크니까 비밀리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그때 미국의 경제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세계 GDP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고 있었고 네. 그런 거대한 산업시설 또 연구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뭐 레오 실라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그쵸. 이런 그 당시 그 천재적인 물리학자들은 미국이면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당시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보내서 한번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이미 히틀러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히틀러보다 늦어버리면 네. 정말 큰일 난다. 이거 빨리 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아인슈타인이 한 3차례 정도 처음에 편지를 보냈을 때 루즈벨트가 좀 시큰둥했어요. 반응이. 네, 그리고 네. 처음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는 미국 정부의 지원도 상당히 소액이 아니었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라늄 그 우라늄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부터는 예산으로 한 6,000달러 정도만 배정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그 루즈벨트 행정부가 생각을 달리했던 게 그 독일의 망명한 과학자들이 영국에 가서 그걸 실험으로 입증을 해냅니다. 네. 핵분열 연쇄 반응이라는 게 단순히 뭐 칠판에 공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걸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줘요. 네. 그리고 이제 영국 정부가 검증한 결과 이게 정말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을 얻게 돼서 처칠이 루즈벨트한테 그 내용을 전달을 하죠. 네. 지금 독일의 과학자들, 망명한 과학자들과 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 네. 라고 해서 처칠이 루즈벨트한테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독려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도 1940년대 이제 초반에 본격적으로 맨하튼 프로젝트에 착수를 하게 되죠. 처음 그러면은 애초에 그 아인슈타인이나 이제 국가 정상들이 히틀러랑 이제 나치 독일이 핵무기를 먼저 갖게 되면은 진짜 망한다 약간 이런 생각에서 핵무기 개발이 비롯된 거잖아요. 네. 그럼 처음부터 그 핵 억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이제 목적으로 무기가 만들어진 건가요? 이제 실제로 사용할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때 그거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크게 보면 이 그 정치인들과 과학자들의 좀 생각이 좀 달랐어요. 네. 이미 이제 2차 대전 막바지에 되면 뭐 독일의 함부르크나 드레스덴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이른바 전략 폭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네. 전략 폭격은 뭐냐면 아예 도시를 싹쓸이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전투원과 민간인, 군사시설과 비군사시설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건 뭐 네. 일본을 상대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게 원자폭탄의 어떤 그 도덕성, 네. 윤리성은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전략 폭격을 가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무기구나. 라는 인식이 정치인들 세계에서는 좀 강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일부 과학자들,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 과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네. 이건 다른 무기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무기이기 때문에 네. 이 무기를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도덕성과 그리고 이 무기의 개발 및 사용이 초래하게 될 국제 질서의 엄청난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주목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던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약간 그 뭐 책에 그런 내용이 좀 그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포츠담 회담이라고 네. 이제 이미 이제 나치 독일은 망했고 네. 일제도 패망에 거의 뭐 초읽기에 들어간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독일의 포츠담에서 이른바 빅3 회동이 열립니다. 네. 트루만, 처칠. 그다음에 스탈린.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이제 유럽의 전후 처리와 이 태평양 전쟁, 그 일본과의 전쟁의 어떤 공동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는데 그때 그 이제 포츠담 회담이 열리고 다음 날 미국이 인류 최초의 핵실험에 성공을 하게 되죠. 네, 그렇죠. 성공을 하고 그리고 그 며칠 뒤에 트루만이 스탈린을 만나서 야, 내가 새로운
네. 전혀 다른 이 새로운 무기를 만들게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트루만이 그 얘기할 때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스탈린이 깜놀할 거라고, 네. 깜짝 놀랄 거라고. 그렇죠. 근데 스탈린은 전혀 놀라질 않았어요. 전혀 놀라지 알고 않았습니다.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내가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네. 뭐 그런 어떤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 미국의 극비리에 진행했던 맨하탄 프로젝트, 이 맨하탄 프로젝트는 당시 부통령이었던 트루만도 그걸 몰랐을 정도로 보안 네. 유지에 철저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부 과학자들, 네. 일부 과학자들은 연합국의 일원인 네. 나치 독일과 일제를 상대로 해서 같이 동맹을 맺은 소련이 나중에 미국이 자신들도 모르게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걸 알게 되면 네. 그러면 2차 대전의 종전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네. 라는 이런 어떤 강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그 정부나 영국 정부한테 이 내용을 소련과 공유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 묵살당합니다. 다 묵살당해요. 네. 뭐 공유하고 싶지 않겠죠. 열심히 개발해 놨는데 그거를 예. 가상의 미래 적국과 뭐 가상의 미래 적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상의 적국이 아니라 진짜 적국이 되게 되는 이 과정이 현실화됐군요. 있었죠. 예. 그래서 그때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일부 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련 스파이가 되는 겁니다. 저도 예시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그 미국이 핵 개발을 한 다음에 뭐 핵을 강압 외교로 사용한다던가 이제 다른 나라들을 적국으로 돌릴 그런 걸 보니까는 과학자들이 뭐 양심 선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제 정보를 흘려주고 그래서 이제 또 스탈린이 알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책에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냥 그때 이제 그 트루만이 오히려 깜놀한 사람은 트루만이었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핵무기를 만들게 됐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스탈린이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놀라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이제 트루만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처칠이나 트루만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 스탈린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 거 아니냐? 얼마나 그때 이게 원자 폭탄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고 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무기를 만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네. 예, 예. 근데 전혀 다른 무기가 원자 폭탄을 의미한다는 걸 스탈린이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하나도 안 놀라니까. 또 네네. 스탈린의 기질로 보면은 그러면 그게 원자 폭탄이라는 걸 알게 됐으면 아주 그냥 아주 시시콜콜한 것도 막 질문을 퍼부으면서 네.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 이렇게 따져야 그게 정상인데 네. 오히려 그냥 굉장히 담담한 모습으로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스탈린이 원자 폭탄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기도 했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만남이 있기 전부터 이제 러시아라고 해야 되나요? 은 이제 핵 개발을 이제 착수하고 있었던 건가요? 소련도 한 1943년경부터 네.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나치 독일과 비슷한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네.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네. 그죠? 그리고 그게 제대로 이게 개발에 성공할지도 좀 확신할 수 없고. 네. 네. 근데 뭐 그때 소련은 그 독일과의 전쟁이 때문에 거의 뭐 나라가 거덜나다시피 한 상황이었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엄청난 자원을 투입해서 핵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별로 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몰래 핵을 네. 개발하고, 그러니까 핵을 갖기 이전의 미국과 그 이후의 미국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전후 처리라고 해야 되나요? 전후 처리를 하면서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얄타 회담을 하고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이제 트루먼이 부통령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포츠담 회담을 한 다음에 바로 핵실험을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들리자마자 네. 이제 바로 이제 얄타 회담에서의 그런 미국 외교를 아예 뒤집어 엎어버리고 강압적으로 마치 패권을 다 쥐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만큼 이렇게 차이가 아예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차이가 있는 무기였다는 표현을 그러니까 봤는데. 그게 잘 보여주는 게
핵을 갖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미국은 스탈린한테 애걸복걸을 하다시피 했어요. 네. 빨리 그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해 달라. 참전을 하면 너희들한테 그 전리품을 아주 두둑하게 챙겨주겠다. 네. 예? 예.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핵실험에 성공하고 2개의 핵폭탄을 손에 쥐면서 소련이 참전하기 전에 일본과의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 네. 이런 쪽으로 바뀌게 돼요. 네, 그렇죠. 예,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걸 두고 스탈린은 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미국 핵폭탄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것보다는 네. 소련을 상대로 한 무력 시위다. 맞. 예. 그런 생각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목할 만한 일화는 7월 하순에 그 트루만이 스탈린한테 뭐 핵무기란 표현을 안 썼습니다만 사실상 나 원자폭탄 갖고 있어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스탈린이 바로 네. 소련의 과학자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네. 돈 걱정하지 마라. 아, 돈 걱정하지 마라. 핵무기 돈 걱정하지 말고 핵무기를 최대한 빨리 만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네. 그 지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극동사령부 사령관한테 또 마찬가지로 전화를 해서 원래 스탈린이 트루먼한테 제안했던 대일전 참전일은 8월 15일이었어요. 네. 8월 15일을 기해서 그때까지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면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을 하겠다. 네. 라는 게 포츠담 회담에서 논의 사항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트루만이 핵무기를 가지고 스탈린을 압박을 가하니까 스탈린이 극동사령부에 전화를 걸어서 참전 시점을 10일에서 14일 사이로 앞당겨라. 네. 그러니까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네. 먼저 참전을 하라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죠. 네. 네. 근데 미국은 또 그래가지고 원자폭탄을 더 일찍 터뜨리잖아요. 뭐 원래 계획된 게 뭐 8월 6일 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러자 스탈린이 또 현지 사령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 명령을 바꾸죠. 8월 9일 자정부로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을 해라. 라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랬더니 8월 9일에 예, 한 번 더. 예, 미국이 또 이제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미국의 이 핵무기 사용, 네. 그리고 이제 소련의 지상군 투입을 통한 참전, 네. 이게 서로 이제 경쟁을 벌였던 거예요. 네. 경쟁을 벌였던 그런 와중에 알다시피 이제 또 그 한반도가 분단되는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이 트루만의 핵 강압 외교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그 소련의 팽창주의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반대로 좀 이렇게 그 싹트기 시작했던 냉전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만들고 네. 예? 소련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한 그런 요인이었다. 뭐 이런 어떤 이제 좀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네.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게 되죠. 나타나게 되는. 그리고 그 나타나는 그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아주 끔찍한 또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그런 네. 그 과정들을 밟게 됩니다. 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부분이 그 트루먼이 갑자기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개입이 된 거잖아요. 네. 그 논의, 그 핵무기 논의 속에. 근데 만약에 그 맨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FDR이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네. 살아서 계속 있었다면은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래도 뭐 뜻이라던가 이제 전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살아 있었다고 해도 논의가 비슷하게 이루어졌을지 궁금한데. 글쎄요, 뭐 이제 이미 그때 뭐 루즈벨트는 그 뭐 생사의 경계선에 있을 정도로 네. 고령이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얄타 회담에 갈 때도 측근들은 아유 대통령님 거기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만류를 했지만
루즈벨트는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이제 두 가지였죠. 미국인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네. 미군을 살리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 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영구적인 평화. 네. 뭐 유럽식의 이제 세계 1, 2차 대전을 야기한 유럽식의 세력 균형 정치가 아니라 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의 협력에 의해서 네. 일종의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자. 집단 안보 체제. 그래서 이제 유엔을 구성하게 된 거죠. 네. 유엔을 구성하게 되는. 그래서 조속한 종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유엔에 기반한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기 위해선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네. 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그 부분이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루즈벨트가 한 5, 6개월만 더 살아남았다면 네. 생존에 있었다면 세계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세계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이제 트루만은 사실 그 대외 정책의 문외한이었어요. 네. 부통령이었지만 뭐 거의 뭐 그 전시의 정책 결정에서 거의 완전히 아웃사이더로 있었고 부통령으로 있으면서 대통령인 루즈벨트도 한두 번밖에 못 만났고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졸지에 대통령이 되면서 딸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이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대외 외교안보 정책의 문외한인 트루만이 졸지에 1,200만 명의 이제 그 연합군을 지휘하는 최고 통수권자가 되고 그죠? 네. 예. 그리고 자기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원자폭탄이 지금 미국의 비밀실에서 이제 제조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좀 당혹감을 느꼈는데 그때 이 트루만의 핵심적인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임스 번스. 네. 예, 이제 국무장관. 네. 이었죠. 이제 그 제임스 번스는 사실 그 루즈벨트의 런닝메이트, 부통령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됐던 사람인데 제임스 번스는 워낙 야심이 강했던 인물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루즈벨트가 아니 내 부통령이면 좀 내 말에 좀 고분고분하게 잘 따라야 되는데 내 다음을 노리는 그런 어떤 야심가를 런닝메이트로 삼는 걸 좀 부담스러워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인 야심이 별로 없는 그리고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온건한 이미지가 강해 보였던 네. 트루만을 런닝메이트로 삼았던 거죠. 네. 근데 그 트루만이 외교안보 정책의 문외한이었던 만큼 제임스 번스의 의존도가 높았고 바로 그 제임스 번스는 소련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쟁자를 상대하기 위해선 미국이 핵무기를 문디의 총으로 삼아야 된다. 네. 예, 소련을 잘 다루려면 미국이 핵 개발을 조속히 완수하고 네. 그리고 이거를 일본에 떨어뜨림으로써 이게 얼마나 엄청난 무기인지를 스탈린한테 각인시켜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강했던 인물이죠. 핵심 참모를 잘못 선택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냥 제 기준에서는. 뭐 우리가 뭐 핵무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이 가능하겠죠. 네.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뭐 다음 순서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네. 예. 어찌되었든 그 핵무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절대 무기를 외교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삼고 네.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냉정히 좀 비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해리 트루먼 같은 경우도 이제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이후에 그 리처드 러셀 상원 의원이랑 개인 서한을 주고받았었거든요. 네.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일국의 지도자들이 가진 외고집으로 인구 전체를 없애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후회하고 있다. 원폭 대신 소련이 참전한다면 일본은 주저앉을 것이다. 원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 하면서 약간 원자폭탄 사용을 후회하는 듯한 이렇게 발언을 개인 서한으로 이제 표현한 그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롤로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핵과 인간의 관계는 결정된 게 아니에요. 네. 예. 그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트루만의 그 마음 속에는 그 폭탄을 떨어뜨림으로써 소련의 참전, 이 참전이 본격화하기 전에
미국의 힘으로 전쟁을 끝냈다. 네. 라고 할 때는 이게 마치 이제 뭐 신이 내려준 선물인 것처럼 간주가 됐다가 그랬다가 이제 막상 이제 현장의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는 뭐 남성들 성인 남성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그 여성들이 그냥 아예 녹아내리는 막 이런 어떤 네. 처참한 장면을 봤을 땐 또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그 부분들이 이제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제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트루만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 같고 그 트루만이 바로 이제 5년 후에 네. 한반도에서 유사한 네. 유사한 고민에 직면을 하게 되죠. 네. 그 말씀하신 한반도 부분은 또 앞으로 다룰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의 결과, 이제 뭐 원폭 피해자가 전하는 참상, 그리고 국제 정치에 이제 원폭 투하가 끼친 영향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다시 찾아뵙겠고요. 네, 방송 내용 유익하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